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치적 격변기, 그리고 선동 언론, 그리고 이상한 정치인, 이상한 법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을 나쁜 짓 했다고 잡아넣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합니다. 선악구분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선악구분이라는 것은 진위구분 위에서 가능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좋다, 이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흔히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동가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정의를 자기가들이 독점하기 때문에 이게 정의다 하고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구겨 넣어버립니다. 정의 위에 진실을 세운다고 하면 진실이 왜곡되어 버리죠. 진실 위에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한국에서 아주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 출동했던 육군 항공단의 무장 헬기 조종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출동해서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부로부터는 사격하라는 명령은 내려왔어요. 그러나 조종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니까 민간인들을 향해서 사격했다가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사격 못하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북한식으로 또는 소련식으로 쏴했을 때 불복하지 않고 쏴버렸으면은 아마 광주 시민 수백 명이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사이 작년부터 학살범으로 몰리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작년에 국방부 특조위가 발족을 해가지고 헬기 사격 여부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과거에 한 5번 좀 조사해가지고 헬기 사격 없었다고 결론 난 것을 대법원 판결에서도 결론이 난 건데 이걸 뒤집으려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어떤 조종사도 사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사격해서 죽은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고 치료한 의사도 없어요. 물론 탄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격자는 수십만의 군중을 향해서 쏘았을 텐데 목격자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국가기관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 천인공노할 양민 학살이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이분들은 졸지에 학살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용감하게 상부 명령을 거부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보호를 했는데도 졸지에 살인자가 됐다 이겁니다. 이분들의 누명은 누가 벗겨줍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가만둬서 되겠습니까? 가장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정언이 있는데도 사격이 있었다고 조작을 했으니까 이게 천인공노할 일이죠. 예, 근데 2017년 12월 26일 국방부 특조위 조사에 응한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 작전과장은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정모 사단장이 나한테 대뜸 사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격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되어 있다 이랬더니 그러면 다리만 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 쏩니다. 한 번 당기면 2,000발이 나갑니다. 꽉 당기면 4,000발 나갑니다. 엎드려서 쏴도 다리 못 맞히는데 비행기로 4,000발씩 쏴가지고 다리 맞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 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계획하는 사람들이 사격 지침을 내릴 수는 있지만은 비행기에서 총 쏘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조종사는 다 알아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그건 안 된다. 딱 잡아떼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꼼짝 못했지. 이렇게 사격명령을 거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2017년 12월 29일 김모 중령은 당시 31 항공단 506 항공대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을 합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천, 내가란 뜻입니다. 내천자입니다. 전해가 무력 시위를 하라.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하려면은 장명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 착 찢어서 거기에 적극 출격해서 제압할 것 하고 사인 착착착 해가지고 날 주더라고. 내가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양반은 장군이에요. 나는 육군 중령입니다. 감히 그것도 작전 지역의 작전 주무참모인데 지시하는 거를 내가 딱 잘라서 못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화 안 나겠어요? 나라도 때려 죽이고 싶지. 영창에 집어넣고 싶지만 사안이 사안이에요. 내가 진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고 못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2.75인치 로켓을 천에다가 쏘면 수심이 깊은 데는 조비탄이 세지고 얕은 데는 파편이 된다고. 럭비공 튀듯이 방향이 없어요. 산발적으로 튀어요. 7.62mm 기관총도 마찬가지야. 기관총도 쏘면 깊은 물에는 조비가 생겨서 튄다고. 그런데 개울가에 있는 집들이 전부 다 민가야. 한두 집도 아니고 줄줄이 쭉 늘어서 있는데 그 집에 파편이 튀어들어가 사상자가 났다? 그러면 개운군이 선량한 시민 기총사격 해가지고 사살했다고 불보듯이 뻔하게 보도가 된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하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끝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용감한 조종사들입니까? 그런 정원이 여기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이런 사람들을 지금 헬기 사격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훈장받아야 할 사람들이 엉터리 국방부 조사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기소돼가지고 장기형 산다든지 무기형을 살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누가 바로잡아야 되느냐?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월 21일 맑은 5월에 대낮에 하늘에서 수십만의 시민 군중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 그러면 수천 발, 수만 발의 총탄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백 명이 죽었겠죠? 또는 다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발칸포 쏘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드르륵 하면서 나가는 어마무시한 그 사격 장면을 본 사람이 수십만 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껏 아무리 조사를 해도 10여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수가 있습니까? 10여 명. 비행기가 하늘에서 사격 안 하고 그럼 땅속에서 몰래 사격을 했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역사 왜곡은 안 된다. 이것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흠집내기다. 이 용감한 조종사들을 광주 시민들이 보호하고 표창해야 한다는 이런 운동이 광주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억울한 사람이 있죠. 세월호. 요새 세월호가 갑자기 언급되는 것은 저기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충돌로 전복되면서 불행한 일이 있고 그것을 지금 인양하고 구조하고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를 다시 연상하게 됩니다. 그때 세월호가 연속 변침으로 갑자기 기울어진 것은 화물을 너무 많이 싣고 평형수를 빼고 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배가 보통 때는 정상적으로 변침할 수 있는데 연속 변침 10도, 5도, 15도 플러스 10도를 변침을 하니까 갑자기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해가지고 배가 넘어졌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30분 만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 1, 2, 3정이 기울어가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172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일 1, 2, 3정의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분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훈장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선동 언론 그리고 검사, 판사, 정치인들이 합세한 어떤 마녀사냥적 분위기에서 징역 3년, 세계 역사상, 인류 역사상 문명국가에서 불난데 또는 재난이 난데 출동한 사람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감옥에 간 예는 없습니다. 이 김경일 정장으로 대표되는 해경 구조대 그리고 광주 출동 조종사들의 명예를 우리 국민들이 회복시켜 줘야 합니다. 한국과 헝가리 당국이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 수색을 위해 사고 지점에, 즉 배가 지금 가라앉아 있는 곳에 수중 드론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넣기도 힘들 정도니까 잠수부가 내려가서 실종자 수색 또는 시신 인양을 하는 것은 아직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거죠.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의 현장 지휘관인 송순건 육군대령, 주 헝가리 대사관 근무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오스트리아와 체코, 노르웨이에서 소나와 수중 드론을 가져왔는데 수중 드론은 유속이 너무 빨라서 투입에 실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점에서는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 맹골 수도보다도 이곳 유속이 더 빨라가지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세월호 당시 투입되었던 군경 요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면 유속이나 수위가 낮아지는데 이곳은 강이라서 유속과 수위가 일정하다고 하면서 바다는 투명한데 이곳은 수심이 더 낮고 비가 많이 내려 시계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또 세월호 때 더 불리한 상황도 있죠. 이분은 뭐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언론이 세월호 때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해경의 초동 대응을 비판하던 데 비하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너그럽게 보도를 하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너그럽게 보도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세월호 때 얼마나 한국 언론이 해경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비판했는지 이제 한번 반성할 때도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년 전 10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 출범 직후입니다.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있었던 낚시배 충돌 전복 사고로 13명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해경 구조선이 도착한 것은 37분 뒤였습니다. 세월호의 경우에 해경 구조선은 42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현장까지의 거리를 치면은 2년 전에는 현장까지의 그러니까 그 해경 구조선과 현장까지의 거리가 2km였고 세월호 때는 19km였습니다. 또 수중 구조 요원이 도착한 시각은 2년 전이 사고 72분 뒤고 세월호의 경우는 160분 뒤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월호는 어마어마한 악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경 입장에서 그랬습니다. 선장들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피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내에서 구조 작업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최초에 도착한 김경일 정장, 1, 2, 3정 김경일 정장이 지휘하는 소형 경비장이 현장에 도착한 것이 9시 30분인데 그때는 이미 세월호가 절벽처럼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꽝 하고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그 그늘 밑에서 구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용 단정을 내려가지고 세월호 선척에 붙여 사람을 태우기 시작한 것은 9시 38분이었고 배가 전복된 것은 10시 17분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40분 정도의 구조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40분입니다. 더구나 선체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170여 명을 구했습니다. 이 해경의 노력으로. 그 뒤에 의선도 달려오고 해가지고 해경이 뭐 절대적으로 많은 170명 중에 한 100명은 해경이 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상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감옥에 가야 되느냐. 감옥에 갔습니다. 김경일 정장은 170명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징역 3년을 살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김경일 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뉴브 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구조선이 왔습니까? 오지도 않았잖아요. 강인데 구조선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올 수도 있었습니다.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사흘이 지났는데도 잠수부가 내려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헝가리 정부 왜 이렇게 늦장하느냐고 비판을 하지 않아요. 2014년에는 왜 그렇게 잔인하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잔인하게 해경을 두들겼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언론의 잔인한 보도를 이기지 못하고 해경이 잘못했다 손들어버리고 해경 해체라는 결정적 실수를 했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의 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해경을 옹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를 비판했던 적이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억을 되돌려서 제가 한번 기록 찾아봤어요. 2014년 5월 25일, 즉 4월 16일 해경 세월호가 침몰한 39일 뒤입니다. 뒤에 제가 전화로 1, 2, 3정 김경일 정장과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김경일 정장은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날 출동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했더니 김경일 정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4월 16일 오전 8시 57분에서 58분 사이에 목포 해경 상황실장으로부터 긴급 구조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백 명이 탄 배가 전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임무를 띠고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13.7헬이 떨어져 있었는데 즉시 엔진을 전속으로 돌리면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아주 행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출된 사람에게는 이 다른 임무를 띠고 영해 수호 임무를 띠고 멀리 가고 있었는데 바로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행이 가까운 데 있었어요. 13쯤에. 그래서 전속으로 가서 30분 만에 9시 30분에 세월호에서 1헬이 떨어진 해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35분에 단정 고무보트입니다. 고무보트를 내리고 37분에 선미 쪽으로 출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김경일 정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9시 45분부터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내리는 것을 건져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배는 70도 이상 기울었습니다. 선내 진입도 시도했습니다. 선내에 자꾸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선내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배에 승선을 해서 그 기울어져가는 기울어져가는 속에서도 기어 올라가서 구출하려는 노력을 해경이 했다는 것을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요.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김경일 정장은 이경사라는 분이 바로 배에 뛰어 올라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경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9시 44분경 지금 배가 막 기울고 있습니다. 좌현 선미로부터 3분의 1 지점
현측에 그러니까 바다 측면에 올라서나 선실 쪽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가까이 없고 내부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인데 경사가 6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구명벌을 발로 차서 두 개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9시 48분경 1, 2, 3정이 선수에 접안하였을 때 승객들이 조타실로부터 호스를 이용해가지고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선원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원들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선장하고 선원들이 비겁하게 먼저 탈출을 하면서 자기들이 선장 선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혀 해경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은 배 안에 있는 정보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선장 선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배가 넘어가는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김경일 정장은 이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9시 50분 세월호가 너무 기울어 1, 2, 3정을 빼기 직전까지 박경장을 시켜서 조타실에 한 번 더 올라가라고 했는데 로프를 잡고 조타실의 입구 쪽으로 들어가기는 했으나 선체는 이미 80도까지 기울었고 조타실의 경사가 심해서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당시 해경 자료에 의하면 박경장은 1, 2, 3정이 세월호 선수의 컨테이너 등의 충격 위험으로 이탈하자 승객 1인과 함께 바다로 뛰어내려 1, 2, 3정의 관무보트에 구조되었다고 썼습니다. 이 해경도 같이 탈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이미 기울었다 이거죠. 그런데 승객과 같이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구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김경일 정장은 기울기가 60도가 넘는 상태에서 선실과 조타실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해서 자력으로 탈출하는 사람을 구조선에 끌어올리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내에 올라가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는 고작 20 내지 30분 정도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의 구조는 실패하였다고 잔정한 데 대해서 그는 이렇게 섭섭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못이 없습니다. 특수장비가 없는 100톤짜리 경비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특공대원을 태운 큰 배가 왔으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60도가 넘었고 계속 기우는 배 속으로 들어가서 구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다로 뛰어들거나 선실 바깥으로 나온 이들을 중심으로 구조한 것이 옳았습니다. 우리는 세월호로 달려오면서 승객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표류하고 있거나 구명 재킷을 입고 퇴선 대기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조용해서 당황했습니다. 배가 전복하기 직전에 선미를 통해서 많이 탈출했습니다. 즉 1, 2, 3정 이거는 구조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이. 그냥 순찰하는 배입니다. 이분들이 구조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용감하게 기울어져가는 배 밑에서 170여 명을 살렸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살렸어요. 3년 살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미국 같으면 이분을 영웅으로 만드는 영화까지 만들었을 겁니다. 그는 이 김경일 정장은 언론이 자신의 말을 왜곡하여 전달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172명 중 80여 명만 구했다고 해경이 구조된 172명 중에 80여 명만 구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미 쪽에서 1, 2, 3정 소속 고무보트가 탈출자들을 구해서 어선 등에 옮겨 태운 숫자를 더하면 실제로는 110명 이상을 우리가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 동영상에 나오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선실 안에서 창을 깨려고 의자 같은 것으로 치는 장면은 현장에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1, 2, 3정 구조원들이 세월호의 전복 직전, 세월호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직전에 선실의 창을 깨고 6명을 살린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도 언론이 거의 무시해버리죠. 해경이 잘한 거는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조타실 밑에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망치하고 손도끼를 가지고 들어가서 조타실 아래 3층인가 4층인가의 선실 창을 깨고 6명을 끌어냈는데 배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구조선으로 옮겨졌지만 몇 명은 바다로 뛰어들게 하여 구했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겁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15년 2월 11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김정엽 씨는 이 해경 123 경비정장 김경일 정장, 경비정의 김경일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공문서 허위 작성 등의 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4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으로 내려갔다가 대법원이 확정돼가지고 이분이 3년을 살고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리한 징역살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피고인 김경일 정자입니다. 김경일 피고인은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이었는 바 평소 피고인에게 부여된 임무와 실시된 훈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의 구조 작업을 총괄하는 현장 지휘관의 직책을 적절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구조요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복되고 있었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퇴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을 유기한 채 세월호를 탈출하였기 때문에 승객들이 선내 대기 방송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조치를 이행해야만 했다. 세월호의 전복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만은 피고인의 잘못은 구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해진 해운의 임직원들과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에 비하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34년 동안 해경으로 일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처와 취업을 앞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럼 무죄를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고도 징역 4년형을 때렸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 39분입니다.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 2, 3정이 넘어가는 세월호에 도착해가지고 고무보트를 내렸던 시간이 9시 38분이고 완전히 엎어진 게 39분입니다. 이 바다에서 6,000톤이 되는 세월호가 넘어가는 걸 보면 아주 거대한 절벽이 지금 머리 위로 쏟아지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37분 뒤에 넘어갈지 39분 뒤에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당장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외시하고 배를 구명보트를 딱 붙여가지고 탈출하는 사람을 막 실어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해경대원은 바로 배 위로, 그 기울어가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로프를 닦고 마치 암벽 등반을 하듯이 기어 올라갔다 이거예요. 더 이상 노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한편 이 항공구조대는 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바다로 떨어져서 바다에서 헤엄쳐서 그 배에 붙어가지고 또 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배 위에 올라가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1, 2, 3정이 구하고 있는 사이에 또 헬리콥터가 또 와서 용감한 구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다 동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인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경을 역적으로 몰고 해경 대원들을 이렇게 법정 구속, 이 지구상의 문명국가에서 무슨 화재 사고 났다, 해상 전복 사고 났다,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구조한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감옥에 보낸 것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부다페스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배에 부닥쳐가지고 유람선이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거기 타고 있던 30명 넘는 사람이 거의 바다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명조끼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살았을 겁니다. 구명조끼 입지 않고 쏟아지니까 구명대 같은 것이 옆에 있으면 그걸 잡았던 사람, 구명조끼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입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쏟아져 내렸을 때 요양이 떠있는 구명대 같은 것을 잡은 사람은 살았어요. 7명이 살았습니다. 확인된 사람은 7명이 죽었어요. 아직도 19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그 순간 어느 구조선도 오지 않았어요. 어느 구조선도. 바로 이 바다도 아닙니다.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어느 구조선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하게 보도를 하죠? 만약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겠습니까? 이번 보도와 이번의 유람선 보도와 세월호 보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월호 사건 때는 박근혜 정부,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이 세월호 보도 때는 바다를 잘 모르는, 그리고 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배가 정지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왜 170명밖에 못 구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도망가지 않고 선장이 선 내에 남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처럼 상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런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던 김경일 정장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징역 3년을 살렸습니다. 기자, 검사, 판사, 그리고 당시의 정치인들 다 함께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감사합니다.